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아버지가 주신 선물. 옛날 어느 고을에 초라한 노비 출신인 화공이 살았습니다. 이 화공은 도화서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도화서는 조선시대 때 국가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던 관청이었지요. 그러나 천한 노비 신분인 화공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병으로 병이 깊어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이 화공은 아들 보현이를 앉혀놓고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보현아, 내 아들아, 나는 평생 그림을 사랑했단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하여 우리 아들 앞에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우뚝 서고 싶었는데 몸까지 이 지경이니 나의 운명은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게다가 너를 혼자 두고 가려니 눈물이 앞을 가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이 못난 아비가 너를 위해 그린 그림을 남겨두니 잘 간직하거라. 그 그림은 무슨 말을 마저 하려고 애쓰던 아버지는 화공의 손을 휘적거리다가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일찍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 의지해서 살아가던 아들은 홀로 남아 깊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겨우 마음을 추스려 아버지가 남긴 그림을 찾아 잘 간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현이에게는 중마고 두 명이 있었는데 서기와 병수라는 친구였습니다. 새 친구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 있었지요. 우리 나중에 커서 누가 잘 되든 못 되든 꼭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물론이지. 우리의 우정은 절대 변치 말자. 그래, 우리 셋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어느덧 세월은 흘러 세 사람은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머물러 있던 서기와 병수는 과거를 보아도 자꾸 떨어지고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나중에는 온 식구가 굶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현이는 홀로 지내다 보부상을 하든 뭐라도 해보려고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전이었습니다. 보현이 소식이 궁금했고 또 너무 보고 싶었던 두 친구는 보현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물어 보현이가 사는 집까지 왔는데 그런대로 밥은 먹고 사는지 아담한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보현이에게 가난한 친구들은 신세 타령부터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거짓골이구만. 보현아, 너는 참 장하구나. 우리한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보현아. 나도 너를 따라서 보부상이라도 할까? 많이 보고 싶었어. 친구들아, 잘 왔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참이었는데 며칠 푹 쉬었다 가.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은 가난한 서기와 병수는 떠나는 전날 저녁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현이에게 양식을 사게 돈을 좀 꿔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은 보현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생활이 여유로워 보이니 수월하게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의 우정이 지금도 변함없는 보현이는 이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수가 젓가락으로 술잔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현아, 예전엔 쌀 한 톨 때문에 고생하던 너였는데 이제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구나. 너무 잘된 일인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무슨 횡재를 했는지. 너가 많이 부럽다. 보현이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지 않니? 하지만 서기는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보현아,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였잖아.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보현이는 화공이었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림 두루마리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동안 나는 그림의 비밀을 지키며 필요할 때만 그림을 사용했지. 그림에서 돈도 나오고 쌀도 나와. 그러나 난 아버지의 유산을 과하지 않게 사용하며 살아왔단다. 뭐라고? 그런 요술 같은 일이 정말 있었다고? 나도 처음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했어. 아버지는 나에게 단순한 그림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줄을 남기신 것이었어. 혼이 담긴 이 그림에는 신비스런 힘이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이 그림들은 행운을 주지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불행이 닥치게 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주되 욕심을 부리면 그 선물을 산산조각 낼 것이야. 종이 두루마리에 그려진 그림이 행운을 준다는 말에 서기와 병수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축복의 선물을 받는다니 어떤 선물이라는 거야? 보현이가 친구들에게 말한 그림은 토기 항아리가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평범해 보이는 그 항아리는 반짝이는 빛이 났고 가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새가 그려진 그림도 있다고 했지요. 항아리를 두드리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새 다리를 한 번만 두드리면 적지만 돈이 나오지. 겸손하게 살아가신 아버지의 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욕심부리지 않으며 내 분수에 맞게 두드리면 오래도록 선물을 준단다. 돈과 쌀을 주는 그림이라고? 믿을 수 없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병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보현이에게 넌 아버지 덕에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가 됐구나 하면서 축혀 세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승리의 전쟁복처럼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스런 이야기를 보현이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친구들이 캐고 묻는 것을 침묵으로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보현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들 다정해 보였습니다. 보현이가 행운을 얻었다며 친구들이 처음엔 소소한 부탁만 했습니다. 보현아,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니 새의 다리를 두드려 엽전 몇 개를 선물 받고 싶구나? 보현아, 난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항아리를 두드려 쌀을 가져가고 싶구나. 보현이는 친구들이 안쓰러워 보여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으쓱거렸습니다. 보현이는 이것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돈독해질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곧 친구들의 부탁은 강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서기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습니다. 보현아, 왜 엽전이 몇 개 나오다 말고 멈추지? 이 주머니에 가득 차게 쌓아놓고 살아도 되지 않아? 그러게 말야, 보현아. 겨우 한 끼니 먹을 것보다 한 가마니를 쌓아놓고 먹고 남으면 팔 수도 있는데 왜 한 끼만 먹고 말어? 친구들아, 이 그림은 탐욕을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들은 보현이의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보현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다락문이 부서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림들이 없어졌지요. 이 그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친구 서기와 병수밖에 없는데 어찌 된 거지? 제발 얘들아, 그 그림에 손을 대면 안 돼.
보현이는 먼 길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면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 친구 집에 도착하니 한밤중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선 보현이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 친구가 무언가를 격렬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척. 친구들은 회초리로 그림 속 새의 다리를 때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높은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림에서 동전 한 입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또 쌀 한 톨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고, 어찌 된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지? 참다 못한 병수가 그림을 흔들어대며 조급해했습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두 친구는 갑자기 후회스런 눈물을 닭똥처럼 흘렸습니다. 내가 가난에 찌들다 보니 눈이 어두워져. 보현이한테 못할 짓을 했어.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석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병수야, 내가 나쁜 놈이야. 너가 처음 말을 꺼냈을 때 너를 막지 못한 내가 더 나빠. 보현이에게 우린 용서를 빌어야 해. 어서 이 그림을 보현이에게 돌려주자. 하지만 되돌려주기도 전에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루마리 종이가 짓이겨지듯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먹물은 살아있는 것처럼 피를 흘렸고 그림 속의 새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처럼 메마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너희들 손으로 축복을 더럽혔구나. 선물은 저주로 바뀔 것이다. 병수와 서기의 손이 갑자기 먹물에 담근 듯 검게 변해갔습니다. 으악! 또 손가락이 오므라들더니 뻣뻣해지며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요. 돈도, 음식도, 젓가락도. 그때 보현이가 슬픈 얼굴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친구들아, 그 그림은 내 손길만 기억해. 우리 아버지가 오직 나만을 위해 그리셨기 때문이지.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기에 이런 보복을 받는 것이야. 친구들은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그 그림은 생명력을 잃었고 탐욕으로 인해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망가진 친구들의 손은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욕심으로 인한 대가로 미래는 사라져버렸지요. 보현이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찢어진 그림을 아버지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 한 장 남아 있었는데 그 그림은 아버지가 남긴 그림 가운데 유일하게 돈이나 쌀이 나오는 그림이 아니었기에 작은 상자에 따로 보관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보현이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과 지내오면서 큰 의미를 가졌던 우정을 절대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림 속 새의 저주로 손이 검게 그을린 서기와 병수를 보현이는 외면하지 않고 찾아내었습니다. 서로 마주한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의 손보다 보현이를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온 보현이는 그들을 보살폈지요. 친구들아, 욕심이 지나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있단다. 보현이는 긴장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그림 한 장을 꺼내들고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그림 위에는 넓은 시골, 푸른 들판이 있었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갈색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당장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친구들아, 어서 저 갈색 말을 타러 가자. 눈을 크게 뜬 그들은 비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재산도 미련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림 앞에 섰습니다. 동시에 세 사람이 그림 위로 발을 얹자마자 순간 그 그림은 자석같이 그들의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더니 신선한 풀냄새와 탁 트인 들판의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새 말 등에 올라탄 채 말굽비를 단단히 쥐고는 말의 목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세상이 진짜가 된 것입니다. 갈색 말은 힘차게 발을 구르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말 등에 있던 그들이 뒤를 돌아보자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방이며 집이며 마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현이가 외쳤습니다. 우린 가난도 욕심도 없는 자유로운 세상에 왔어. 그리고 순간 보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쌀이나 돈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요. 새 친구는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질주하며 그림의 세상 속으로 사라졌고 그 그림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빈 두루마리가 되어 바람 따라 하늘을 이리저리 떠돌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돈 떼먹은 김삿갓. 옛날 어느 장터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김삿갓이 지나가다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점포 앞에서 김삿갓이 옷을 가리키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옷이요. 이번에 김삿갓은 잣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잣이요. 그래서 김삿갓은 사발에 담긴 잣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그냥 가려는 김삿갓을 주인이 붙들었습니다. 잣값을 내시오. 이때 김삿갓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까 나보고 오시오에서 들어왔고 또 자시오에서 먹었는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시오? 그러면서 김삿갓이 서둘러 갓을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물어보니 주인은 또 대답을 안 할 수 없어 말했습니다. 가시오. 아, 가시라고요?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돈 안 내고 꽁지 빠지게 가버리는 김삿갓이었습니다. 처녀 무덤. 옛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소변이 급하여 길가에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날 밤 그 나그네가 잠을 자는데 꿈에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더니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선비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에서 가지고 있던 한이 풀리게 되어 이제 저승으로 편하게 떠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처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나그네가 소변을 보았던 곳이 바로 그 처녀의 무덤이었던 것이지요. 남자를 모른 채 죽은 여인은 저 세상으로 못 가고
영원히 이승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무심결에 처녀 무덤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오히려 불쌍한 처녀의 영혼을 구하게 되었지요. 나그네가 처녀의 무덤에서 소변을 놓음으로써 처녀는 남자의 귀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소변을 통해 남자의 정기를 받게 되니 이승에서의 한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처녀의 영혼은 자주 나그네를 도와주었습니다. 처녀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니 나그네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아름다운 아내 또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는 나그네의 결혼식 날 밤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한 보답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떠나니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녀는 이후로 나그네 꿈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얼떨결에 한 행동이었지만 처녀의 인간적 욕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원기가 되는 것을 예방하게 되었고 나그네는 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결혼하지 않고 생을 달리한 처녀는 둥글게 쌓아올린 봉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덤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평하게 만든 평토정으로 해서 묻었다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